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2005년도 스탠포드의 졸업식장에서 누군가 정말 인상적인 연설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어색해요? 왜 제가 영어만 하면 이렇게 어색하다 그러실까? 연습 많이 하고 오는데 항상 갈망해라. 그리고 네. 항상 무모해라. 이런 그렇죠. 연설을 하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조금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미혼모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그렇죠. 못했어요. 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연설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매일을 마지막처럼 최선의 열정을 다해 살았던 스티브 잡스는 결국 PC와 결국 포스트 PC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글로벌 IT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우직하게 그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너도 나도 힘들다 어렵다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참 많이 계세요. 이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 봉투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또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가게들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백화점의 명품관에는 그렇게 줄을 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왜 윈도우 쇼핑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이요? 못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가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싸게 네. 해서 물건을 많이 팔겠다.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은 비싸더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엔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무기로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을 바로 이분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하이엔드 전략 연구소의 이동철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이엔드 전략 연구소장 이동철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오디오 또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걸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이엔드로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드엔드 상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주하다 보면 로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고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보면 저희 주변에 이런 하이엔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가치를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요. 무척 비싸죠. 저희가 아는 브랜드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가게는 명품 가게가 아닙니다. 네. 고기, 정육점입니다. 고기가 안 보이죠? 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리우는 빅터 처칠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나서 여기는 정말 고기 하나도 루이비통처럼 파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방문을 하면 여기 가서 꼭 고기를 산다고 하죠. 예. 1876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고요. 정말로 들어가면 정말 이야기들이 많고 정말 고기를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고깃집을 보고
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고기 하나도 정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처음부터 시작된 뭐 그 처음에 1876년에 시작했던 벽부터 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가서 보면 정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것을 호주에서는 정말 최적화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마케팅이란 말이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하이엔드 마케팅 이제 한국이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저희 한국은 여러분 뭐 지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대륙과 대양 사이에 끼어 있어요. 보시면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대륙 세력이 우리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또 있죠.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아주 잘해왔죠. 지금 뭐 세계 GDP 순위로 11위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보면 저희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스위스. 스위스도 저희만큼 좀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남쪽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딱 싸고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농작물이 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중간을 알프스 산맥이 떡하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신이 스위스인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내려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스위스가 201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안건은 뭐냐면 최저임금인데요. 월 최저임금을 492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당 25,000원? 네. 저희 나라 한 5,000원 되죠. 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스위스는 이런 척박한 환경을 딛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딛고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면 바로 스위스가 하이엔드 전략으로 그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국제 트런치 코스, 그 다음에 수출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 상품 비중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좋아하시는 롤렉스, 오메가, 네슬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배낭에 딱 넣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산 밑에서 팔 수 있는 가장 비싼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이엔드 사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CEO죠.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3주기가 지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너무 뛰어난 CEO를 남겨놓고 갔어요. 팀 쿡이라는 CEO를 남겼죠.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분한테 CEO 자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실적이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잡스의 어떤 점을 가져오지 못한 걸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젤라 아렌츠입니다. 버버리 CEO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를 왜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인수분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딱 두 사람으로 인수분해하면 팀 쿡과 안젤라 아렌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팀 쿡은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의 대가입니다. 관리의 대가죠. 그 관리의 대가가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명품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젤라 아렌츠가 오고 나서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부활했습니다. 너무 잘 부활했고요. 오자마자 펼친 전략 덕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72% 성장을 했고요. 지난 분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순이익의 92% 혼자 갖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엔드 전략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명품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명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이 가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때 그 귀족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공부를 많이 하죠. 책을 독점해서 혼자 막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똑똑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귀족들만큼 똑똑하십니다. 네. 모두 다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이 발달돼 있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귀족들과 아마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명품처럼 팔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족하는 겁니다. 하이엔드, 로엔드 아마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아마 많은 사업과 브랜드가 헤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엔드의 시장은 상당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가격, 무차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없으면 바로 옆집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하지만 하이엔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고객과 연애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이엔드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전시회에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근데 작품이 조금 웃깁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 있잖아요. 누구나 잘 아는 짝퉁 가방. 거기다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페이크라고 썼어요. 짝퉁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들고 전시회 출품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쭉 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품 앞에 6명의 관람객 줄을 섰습니다. 살려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가가. 아니 도대체 이게 짝퉁이고 짝퉁이라고 썼는데 왜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한데요. 가짜라고 하니까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죠. 진짜가 가짜면, 진짜가 가짜인 척하면 가짜죠.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학벌이, 지역이, 성별이, 출생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본인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제품은 제대로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쁜 인형이 있는데요. 이 인형이 아메리칸 걸이라는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하이엔드라고 하는 건 이분화 기준을 너무 잘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이분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아주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내 거랑 완전히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와 내가 아닌 제품들. 이게 상당히 무서운 하이엔드 전략이거든요. 이 아메리칸 걸은 보통 인형들과 다르게 족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여기 보이는 이 인형은 에디인데요. 남북전쟁 때 태어났어요. 족보가 있어서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산 아이는 밤새도록 이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 인형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어느새 남북전쟁을 다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요. 친구는 또 몰리라는 인형 갖고 있어요. 이 몰리라는 인형은 2차 대전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니네 인형은 어떤 거니? 그럼 우리 몰리 2차 대전 때 태어났고 말이야. 참전 국가가 몇 개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둘이 역사 박사가 돼 있습니다. 세계의 인형은 너무너무 많은데 족보를 가지고 역사 공부를 시키는 인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소녀들 중에서 95%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인형입니다. 바로 그게 이분화 기준. 모든 인형은 족보가 없지만 족보가 있는 인형. 교육을 시키는 인형이라는 걸로 이분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패전을 했죠. 패전을 하면 금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죽 같은 거를 수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군소품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하면 가죽 제품이 유명하잖아요. 가죽이 수입이 안 되면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는 구찌라는 브랜드도 도산 위기에 몰렸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여기는 사장, 알도 구찌라는 사장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가죽 수입이 안 되면 돼지 가죽, 국내산 돼지 가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방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손잡이를 만들 금속이 없는 거죠. 그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대나무가 눈에 띄는 겁니다. 대나무는 수입이 됐대요. 그래서 저 대나무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면 안 될까? 해서 12시간을 가열을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핸드백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찌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린 뱀부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가죽이 풍부했다면 이런 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구찌도 아마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백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부족한 것들, 그런 역경 속에서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의 열쇠가 과연 뭘까요?
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들,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했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열쇠구나라고 발표를 했어요. 외모 아니었습니다. IQ 아니었습니다. 성별도 아니었고요. 출생 아니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그릿, 투지였습니다. 100m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하이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하이엔드의 방법들이 사실 이거가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투지입니다. 여러분 샤넬 아시죠? 네. 그다음에 구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샤넬은 고아원에 버려졌죠. 구찌는 벨보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그 부활을 이끈 두 사람도 사실은 소수자입니다. 팀 쿡은 게이죠. 네. 그다음에 안젤라 아렌츠도 역시 부유한 부유층 출신이 아니고요. 미국의 중소도시의 그저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이엔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전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근성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이엔드 정신을 가슴에 새기시고 투지를 가지고 꼭 인생에서의 하이엔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 제목이 한 덩이의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잖아요. 네. 뭐 예. 책 제목과도 비슷한데 글쎄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이 정육점이 호주 시드니에 있다고요, 실제로. 네. 근데 1800년대 후반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명품관처럼 네. 만들었다는 거예요? 면면이 이어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된 거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육점을 생각하면 보통 아주 빨간 불빛에 그렇죠. 뭔가 무시무시한 그런 그냥 아주 굉장히 뭐 되게 아무튼 되게 뭐랄까요 그 차가운 그런 느낌의 그렇죠. 공간으로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예. 그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은 푸시하는 것보다는 풀 당기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오게 하게끔 네. 하기 위해서 남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밖에서 볼 때는 고기가 없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인테리어 자체가요. 그래서 진열이 영연방에서 그랬죠, 진열도 그렇고.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죽음을 연작으로 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어떤 미술을 아시는 분들이나 조금 품위가 있으신 분들은 캐치하고 들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네. 여기 고객이 오프라 윈프라나 아니면 휘잭맨 같은 사람들 네. 고객이에요. 사인이 들어감이 있습니다. 네, 사인으로. 그래요. 예. 이 최고의 어떤 귀빈들에 대한 전략이랑 이 하이엔드 전략 헷갈릴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이제 VVIP 명품 전략이 아마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명품은 사실 어떤 상류층 타겟을 하고 했던 특수한 전략인데요.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명품 전략들이 많이 섞였어요. 대중 브랜드들하고. 그래서 아까 네. 애플에서도 버버리 CEO를 데리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뮤직에 있는 CEO가 지금 그 루이비통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과 일반적인 제품들이 막 섞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마케팅을 막 하는데 명품처럼 마케팅을 하는 그런 그 대접을 받으시면 정말 황홀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다르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하이엔드 전략 뭐 굉장히 그럴싸하게 느껴져서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전략이 있다면 나만의 어떤 무기가 생길 테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개인을 그러니까 어떤 뭐 입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가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나만의 하이엔드 전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걸 세울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하이엔드 전략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셔야 되겠죠. 네. 내 지난 세월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아주 이제 나름 많은 이제 근대화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서 되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사실 이게 고도의 전략인데. 네, 네. 세월을 사는 전략이라고. 그렇죠. 세월을 사는 전략. 세월을 사는 전략. 그 되게 보통 불안기면 좀 싸게 팔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비싸게 팔아야 된다. 네. 네. 노는 물이 다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비싸게 파는 건 사실 처음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다 비쌉니다. 뭐 TV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뭐 수천만 원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정말 비싸고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않는 브랜드들이 실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될 때 그 회사가 조직원들이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비싸게 파는 만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사주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덕분에 조직이 긴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도 동시에 그렇죠. 높아지고 네.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초코파이, 네. 초코 과자라 이렇게 되나요? 네네.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책을 보니까 13도 정도로 네. 수분을 유지해서 하게 되면 베트남에서도 하고요. 그다음 모스크바에서 팔린대요. 네. 이게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사 지낼 때 초코 그거 올려놓고선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요. 예. 저 희한한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네. 그렇게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게 하이엔드 전략으로는 제가 보기엔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하이엔드 전략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처음에는 로엔으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군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불러들여야 되고요. 지금은 요즘은 이제 추석 때 마트에서 심지어 50만 원짜리 이상의 한우가 막 팔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마트가 그냥 우리는 싼 것만 파는 곳이야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게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도 신뢰를 하고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시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옆에 바로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제품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이엔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네. 뭐 생소해서 모르지만 실제는 이게 하이엔드 전략으로 지금 마케팅 중인 아까 뭐 그런 실제 한우 제품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구매하고 있는 어떤 물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죠. 네. 예를 뭐 들면 상품명을 말씀 안 그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펜 있잖아요. 국민 볼펜. 아, 그렇죠. 그 미음 볼펜 있잖아요. 네, 네. 그 볼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싸잖아요. 예. 그런데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00원짜리 리미티드를 나왔죠. 했는데 리미티드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게 그 중고 사이트에서 1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장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제품을 사실은 싸게 저희가 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쓰면서 판사가 되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대기업 임원에 오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세월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렇기 뭐 때문에 추억, 향수 모든 게 그렇죠, 담겨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셨어요? 떨어지신 게 꽤 많네요. 많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좀 생소하긴 했지만 하이엔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이동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대상으로 네. 한국에 와서 가장 가고 싶은 명소에 대해서 손꼽을 하고 했어요. 아, 그래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 여기가? 군데가 있겠죠? 네. 명동이지 않을까? 그건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저 옛날 사람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홍대. 홍대. 옛날엔 명동, 남산 그렇게 갔잖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네, 홍대, 홍대를- 네, 그다음 북촌마을, 이태원 이렇게 꼽았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홍대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저 워낙 홍대맨입니다. 홍대맨이에요? 아유,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홍대에 가면 네. 그 뭔지 모를 어떤 열정 같은 거, 젊은이들로부터 그렇죠. 풍겨져 나온 열정, 그 어떤 신선함, 참신함, 네. 에너지, 예.
그 어떤 홍대만의 문화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긴 있죠. 해요. 힘이 젊은 힘이 있고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홍대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이 계세요. 도시 재생 전문가, 좀 이상하죠? 도시를 다시 살리는 재생 전문가고 홍대 클럽 문화를 만드신, 그렇다고 복장이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공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최정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 장소, 공간 속에서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어떤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결국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결국 사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이 답이다. 좀 실망하셨죠? 뭐 홍대 클럽과 관련한 사람이라니까 조금 뭐 스타일리시하고 젊고 그러셔서 그런 걸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지역의 재구성인데요. 지역의 재구성이라니까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동안에 우리 도시가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도시가 발전해 나온 어떤 과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의 흐름이 끊기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산업화 시대의 어떤 도시가 가졌던 어떤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도시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갖는 어떤 부담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부동산이 더 이상은 신화가 아닌 그런 어떤 시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또 그것이 도시에 초래하는 어떤 폐해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지면서 요즘은 이제 그곳에 쌓여 있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어떤 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삶의 원풍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도시의 어떤 장소적 가치나 어떤 삶의 어떤 그 이 질 같은 것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그야말로 어떤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삶터가 되게 하는 그런 도시 재생 이것이 이제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역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그건 바로 우리들이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이걸 그 장소 공간 속에서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이 공간이나 장소 속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직업이라는 어떤 틀 속에 국한시켜서 제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을 보시고 저를 나름대로 추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쳐왔던 동네 이름들입니다. 인사동 북촌. 그러니까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은 제가 90년대 중반에 저 동네에서 한 6, 7년간 일을 하게 됐고요. 인사동의 어떤 삶이 담겨 있는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곳이 유지하고 있는 삶의 원형들, 원풍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저기에서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동네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주인공으로 자기 삶을 이어가고 삶의 어떤 발전을 시켜나가는 어떤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곳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어떤 그런 동네로 마을로 유지가 되어 가기를 원하고 이제 일을 한 6, 7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곳에서 결국에는 그 동네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단순히 선한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야지만이 실제 그 동네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에서 단순하게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 지향이나 의식만 가지고는 그 동네를 바꿔 나가기 힘들다. 바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내 삶을 고양시킬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키워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길 때 동네가 바뀌어 나간다라는 걸 저는 이제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자각 속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 또 삶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월드컵 행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월드컵 행사를 기획하는 서울시 기획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홍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를 만나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감성 이거 자체가 앞으로 자라오는 세대들에서는 다르게 수용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상호간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구나라는 걸 홍대 클럽에서 처음 겪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처음 그 만났던 그 클럽이 그 무대 위에서 라이브 밴드가 공연하는 그런 그 이 라이브 클럽이 아니고 소위 그 DJ가 어떤 파티를 주재하고 그래서 그 파티 음악을 중심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댄스 클럽에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이 홍대 클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내가 또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클럽 문화 혹은 또 클럽 문화를 떠받치는 어떤 파티 또 그 파티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 기획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는 어떤 매니아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홍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속에서 이 용광로처럼 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에너지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저도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약 한 10여 년 제가 홍대 클럽데이라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티켓 한 장으로 모든 클럽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10여 년간 제가 주관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뭐 싫든 좋든 간에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한 어떤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홍대에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시민단체 그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적인 어떤 그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제가 저 지역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지역에 있는 어떤 새로 태동되는 어떤 그런 홍대 문화의 어떤 주체들과의 어떤 관계가 바로 그런 어떤 배경을 업고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홍대 앞에 있는 모든 문화 주체들과 함께 홍대 문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제가 거기서 대표를 맡으면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이 뒷골목 지하 벙커에서 아지트 형태로 그들만의 어떤 그 이 문화로 이 발현되고 있는 그 문화를 거리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대가 장차 그 이 전철역 대로를 중심으로 상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공간 구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버려져 있던 공간 바로 그 홍대 정문 앞에 있는 놀이터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놀이터 프로젝터를 하게 되고 그 놀이터 프로젝터를 통해서 형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그 당시엔 철책이 둘러싸져 있고 우범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걸 개방하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놀이터의 형태로 바뀌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저도 이제 같이 일정 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홍대 그 이 놀이터 프로젝터 그러니까 공간 프로젝터 말고 또 하나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된 게 바로 홍대 클럽데이였습니다.
이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티켓 한 장으로 다양한 클럽을 다 들어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클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입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선셋장이라는 어떤 그 이 프로젝트를 제가 2010년, 11년부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동네가 옛날에는 동네 개도 10,000원짜리 한 장씩 다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 군산과 함께 개항한 도시였고 바로 거기에 이제 장항재련소라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이 재련소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월급 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어떤 그 도시였는데 이게 바로 산업화 과정 이후에 몰락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지역들이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났던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공장을 끌어들이고 재개발해서는 도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도 안 되고 전망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문화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재생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잡았던 컨셉이 과거를 지우지 않고서도 미래로 가는 어떤 길을 찾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제가 그 서천군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동의가 되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콘텐츠로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뉴 미디어 아트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주얼 아트 그다음에 클럽 문화 그리고 뉴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어떤 그 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아주 이 기수역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그 이 식자재들이 많고 해서 이걸 새롭게 스타일링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이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동네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보자 이런 어떤 구상이었고요. 그 세 가지 거점 공간을 그러니까 구장항역 폐쇄된 어떤 구장항역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우리나라 어떤 살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공출하는 어떤 그 거점 창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군산과 장항이 오갔던 어떤 그런 도선장 이 세 꼭지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 공간 전략을 바로 여기에 젊은 문화예술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마중물로 해서 그거 자체가 이 도시를 이 소위 말해서 이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나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미디어 각 대학의 미디어 랩들하고 그런 어떤 이 학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시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오래된 낡은 창고를 미국 창고인데요. 여기를 이제 새로운 어떤 로컬 푸드 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항이 바뀌어 나가는 모든 어떤 기록들을 여기에 아카이브 뮤지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축적을 함으로써 도시를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그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매달 열리는 어떤 정기적인 어떤 프리마켓 이런 등등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역이 바뀌어 나가는 어떤 과정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지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결국 사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전주 가 보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북촌 인사동 일을 할 때 함께 그 네트워킹해서 함께 이제 일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요. 바로 전주 남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그 2층 버려진 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를 했고 그 청년몰이 새로운 어떤 이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부시장 2층도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일군의 사람 청년들이 시장의 어떤 빈 사각 공간에 들어가서
저 공간을 일구어내고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새로운 어떤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고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리제너레이션이다, 재생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가 찾아가는 건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직장이 홍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홍대 클럽데이가 시작되면서 정말 시끄러워서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근데 오늘 여기 만났네요. 아, 교수님 불만이 있었었구나. 네, 불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아니 아까 또 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홍대 밤의 총장이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근데 외모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홍대 클럽 문화를 한 10년간 뭐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이거 정착하기까지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 프로젝트 시작하시면서 왜 처음 클럽 가셨을 때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많이 참으셨었나 봐요. 본인의 욕망을. 저는 젊을 때는 주로 사회운동,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예. 공공적인 어떤 목적 속에 제 삶을 이렇게 이제 그 집어넣고 네. 제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뭐 이런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이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신세계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음악과 춤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늑발- 뭐 학창 시절 때 제가 탈춤을 추긴 했지만 아, 탈춤이요? 탈춤과는 좀 클럽에서 추는 춤은 네.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변명을 하시는데 아니, 그- 네. 도시 재생 전문가란 말 사실은 아까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게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을 전통 마을을 바꾸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을 바꾸는 거 뭐 이런 네. 거 좀 일본 교통과 뭐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사실 지금 국가 정책적인 목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어떤 선도 사업 지역들을 선정해서 네. 뭐 가령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천안, 창원, 그리고 공주 등등해서 이제 많은 지역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대상이 주로 어떤 데냐 하면은 도시가 보통 보면은 지금 신시가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자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줄게 되고 고령화되고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빈점포,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앞으로 아마 대도시도 이런 현상이 일반화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철거 후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 자체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 이득도 그렇죠. 없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삶 자체도 행복하지 않은 네.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그 이 삶의 어떤 그 이 내용들 이걸 네. 털어보지 않고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그걸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도시를 다시 이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이런 전략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도시 재생을 한다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그곳에 그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죠.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 원도심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네. 또 옛날 방식으로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어떤 이 콘텐츠나 에너지를 가진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 지역에 새롭게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네. 어떤 그런 게 그곳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컨텐츠 개발이거든요. 네.
그 저번에 뭐 인사동에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예, 예. 뭐 공덕동의 어떤 폐광이라든가 뭐 전철 이런 것들 버려져 있는 거를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저는 그 작년 한 해 이제 그 폐산업 시설을 문화로 재생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문화부에서 이제 제가 했는데요. 네.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가령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그이 업사이클링 아트센터로 바꾼 광명이나 아니면 청주 그 연초 제조창을 그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창작 공간으로 바꾼 동부창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일반화되고 있는 네. 유럽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채택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좀 살리고요. 네. 그다음 여러 가지 각 분야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전문가들의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로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엔드 전략과 그리고 또 도시 재생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강의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고 또 활성화하는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체, 측정,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 이것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주가되어서 다른 어떤 생산적인 거나 소비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도시 재생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성숙된 건축 문화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층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고무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시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세상은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70대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말을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뮤지션한테는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라고요. 영화 속의 인물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말만 하죠? 이제 100세가 되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옛날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불효파 불효회. 네. 중년 이전엔 두려워하지 말고 중년 이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도 은퇴가 없는 그런 뮤지션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가죽 수입이 안 되면 돼지 가죽, 국내산 돼지 가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방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고기 하나도 정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노력을 많이. 또 이 식자재들이 많고 해서 이걸 새롭게 스타일링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이 로컬 푸드 국한시켜서 제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